여러분, 지금도 병원만 믿고 계십니까? 검사만 많이 받으면 오래 산다고 믿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무조건 살 수 있다. 정밀 검진은 많이 할수록 안전하다. 나이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전부 틀렸습니다. 75세가 넘은 몸에 괜히 검사 들쑤셔서 멀쩡하던 사람이 병 만들어 나오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증상 하나 없던 어르신이 검사 한 번 받았다가 합병증으로 쓰러지고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모습, 의사로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돈 때문에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75세 이후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 그리고 검사 대신 어디에 돈을 써야 진짜 오래 사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들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불필요한 검사 하나 때문에 인생 마지막 몇 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다. 자식들이 권해서 받는다. 병은 미리미리 찾아야 안심이 된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오신 분들이니 이제라도 건강만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오래 살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차는 엔진도 반짝이고 소리도 조용하고 계기판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을 달린 차는 어떻습니까? 엔진에 녹이 슬고 배기구에 때가 끼고 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당장 폐차해야 할 고장난 차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고장이 아니라 세월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75년을 써온 심장이 20대 심장과 똑같이 뛰는 것이 오히려 이상입니다. 75년을 버텨온 척추에 디스크 하나 없이 반듯한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전립선이 조금 커지고 혈관이 조금 딱딱해지고 관절이 조금 삐걱거리는 것, 그건 병이 아니라 세월을 살아온 흔적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퇴행성 변화라고 부릅니다.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요즘 병원과 기계들이 이 노화를 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질환 의심 정밀 검사, 필요 빨간 글씨가 찍혀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멀쩡하던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환자가 됩니다. 불안해지고 잠이 안 오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검사를 더 하고 시술을 하고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병원 오기 전이 더 건강했던 것 같다. 이 말,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노년의학에서 가장 위험한 병은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불안이 병을 만듭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T로 1mm 혹도 보고 MRI로 신경 한 가닥도 보고 피검사로 수치 하나하나까지 다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혹이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가? 그 수치가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가? 그 소견이 정말로 지금 손대야 하는가? 특히 고령자에게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이상 소견은 병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피부를 다 깎아내지 않습니다. 머리가 휘어졌다고 염색 안 하면 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몸속 주름만 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노년의학의 핵심은 완치가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기능 유지입니다. 삶의 질입니다. 75세 이후의 목표는 병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걷고 먹고 웃고 자기 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잉 검사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검사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검사가 문제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 때문에 받는 검사는 이득보다 해가 훨씬 큽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조기 발견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암이 발견되어도 그 암이 커지기 전에 다른 병이 먼저 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거북이 암이라고 부릅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그런 암을 지금 굳이 찾아내서 칼을 대고 항암을 하고 합병증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치료의 합병증 때문에 먼저 쓰러집니다. 조영제로 콩팥이 망가지고 시술 중 뇌경색이 오고 마취 후 폐렴이 생기고 수술 후 감염으로 누워 계시다가 그대로 자리에서 못 일어나십니다. 이것이 통계에는 잘 나오지 않는 노년 의료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을 찾는 것이 항상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5세 이후 의사가 권하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 5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 부모님의 남은 인생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 의사가 권하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 검사,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이 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검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소변부터 냅니다. 그리고 결과지에 이렇게 적혀 나옵니다. 요로 감염 의심 백혈구 증가 세균 검출. 그 순간부터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나 요로 감염인가 보다 큰 병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과 요도의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독성이 약한 순한 세균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그 자리에 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의학에서는 무증상 세균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증상은 전혀 없고 세균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한 세균들이 나쁜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동네에 터줏대감이 살고 있어서 도둑이 못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항생제로 없애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터줏대감이 사라진 자리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훨씬 독한 균들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소변에 피가 나오고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고열이 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갑니다. 멀쩡하던 분이 며칠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인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증상이 없는 고령자의 소변 세균은 치료하지 말 것. 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심하게 아프거나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한 항생제는 절대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검진 결과 한 줄 때문에 괜히 항생제 먹고 인생 망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변 검사 수치보다 내 몸의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건 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검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단순 심전도 검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슴에 전극 붙이고 기계 앞에 서서 심전도부터 찍습니다. 그리고 결과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방세동 의심 좌심실 비대, 비특이적 ST 변화. 그 순간부터 본인도 불안해지고 가족들도 놀라고 의사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는 근육입니다. 8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뛰어온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과 완전히 같아야 정상일까요? 그게 오히려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 전달이 조금 느려지고 박동 리듬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심장의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고장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문제는 심전도 기계가 이 노화의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과서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무조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전도가 이상하니 심장 초음파를 찍자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나오면 관상동맥 CT를 찍자고 합니다. CT에서 혈관이 조금 좁아 보이면 대학병원으로 가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영제가 들어갑니다. 이 조영제가 노인의 콩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조영제 한 번 맞고 평생 투석하게 된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조영술 자체도 위험한 시술입니다. 혈관이 터질 수 있고 시술 중 뇌경색이 올 수 있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상도 없는 심장을 굳이 들쑤셔야 할까요? 숨이 차서 조금만 걸어도 멈춰 서야 합니까? 가슴이 쥐어짜듯 아픕니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식은땀이 납니까? 이런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신의 혈액을 아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기계 수치보다 내 몸의 느낌을 더 믿으십시오. 노년의학에서 심장은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봅니다. 잘 걷고 잘 숨쉬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그 심장은 좋은 심장입니다. 검사 결과 한 장 때문에 멀쩡한 심장을 환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금지 검사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속는 검사, 허리 MRI와 전립선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이야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어르신 인생을 바꿔놓은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검사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검사는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 검사입니다. 허리가 안 아픈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쑤시고 조금만 걸어도 당기고 이건 병이 아니라 노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다고 병원 가자마자 MRI부터 찍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열의 9은 이런 소견이 나옵니다. 디스크 돌출 척추관 협착 퇴행성 변화. 그 순간부터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 내 허리가 망가졌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60세 이상 성인 10명을 모아 MRI를 찍어보면 9명에게서 디스크나 협착 소견이 나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진에 보이는 디스크는 병이 아니라 주름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에 주름 생겼다고 성형수술부터 합니까? 머리 휘어졌다고 치료합니까? 그런데 유독 척추주름만 병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MRI 사진을 보는 순간 심리가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사진 속 튀어나온 디스크를 보면 멀쩡하던 허리가 갑자기 더 아픈 것 같고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척추 수술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둥 하나를 건드리면 옆 기둥이 무너지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수술 전보다 허리가 더 약해지고 근육은 다 빠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의 정답은 수술이 아니라 시간과 운동입니다. 진통제 조금 쓰고 걷기 하고 수영하고 근육 키우면 10명 중 9명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허리 아프다고 바로 MRI부터 찍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환자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75세 이상 남성분들이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검사는 전립선 PSA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종양표지자라는 이름으로 건강검진에 거의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계 비뇨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대 여명이 10년 미만인 고령 남성에게 PSA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립선암의 특성 때문입니다. 전립선암은 대표적인 거북이암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암이 있어도 평생 모르고 살다가 다른 병으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80세 넘어서 돌아가신 남성분들을 부검해 보면 절반 가까이 전립선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전립선암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암이 있었지만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피검사 수치 하나 높게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조직 검사하자고 합니다. 이 조직 검사는 항문으로 초음파 기구 넣고 전립선의 굵은 바늘을 12번 이상 찌르는 시술입니다. 통증도 심하고 출혈도 많고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여기서 암이 나오면 대부분 수술로 갑니다. 그리고 수술 후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5명 중 1명은 평생 요실금입니다. 10명 중 7명은 평생 성기능을 잃습니다. 남은 인생 기저귀 차고 우울하게 사는 삶과 몸속에 순한 암 하나 두고 걷고 먹고 웃으며 사는 삶, 어느 쪽이 더 나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PSA 수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독입니다.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5번째로 이제 졸업해야 할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대장암 이야기 들으면 겁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대장 용종이 암으로 되는 데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에 작은 용종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용종이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암이 정말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검사 위험은 지금 바로 있습니다. 노인의 장은 아주 얇고 약합니다. 내시경 조금만 잘못 닿아도 장이 찢어집니다. 이걸 천공이라고 합니다. 한번 찢어지면 응급수술 중환자실 그대로 누워 계시다가 못 일어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에 쓰는 약은 노인의 심폐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검사 중 호흡 멈추고 쇼크 오고 폐렴 생기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입니다. 이전에 검사 깨끗했고 지금 혈변 없고 체중 급격히 빠지지 않았다면 이제 대장 내시경과는 정중하게 작별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7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검사입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 부모님은 불필요한 시술과 합병증에서 절반 이상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검사도 안 하고 약도 줄이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나?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검사 대신 반드시 돈을 써야 할 곳, 진짜 수명을 늘려주는 투자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사 줄이고 불필요한 시술 피하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돈을 써야 진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병원 말고 약 말고 수술 말고 의사가 평생 지켜보며 확실히 효과 있다고 느낀 3가지 투자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면 병원 출입 절반 이하로 줄고 수명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첫 번째 투자처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산책만 떠올립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의 핵심은 걷기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은 병 생길 때가 아니라 근육이 빠질 때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으면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손목, 골절. 이 3가지는 노인의 인생을 한 번에 바꿔놓습니다. 수술은 성공해도 다시 걷는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 이 3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눈에 띄게 빠집니다. 그래서 노년 최고의 보험은 헬스장입니다. 비싼 건강검진 대신 한 달 헬스비 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무거운 운동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 잡고 스쿼트 고무 밴드로 다리 벌리기 계단 오르기 하루 20분만 해도 3개월이면 넘어질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량 많은 노인이 암, 치매, 심장병 모든 병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습니다. 병보다 근육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투자처는 약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노인 진료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문제가 단백질 부족입니다. 밥만 드시고 국물만 드시고 김치만 드십니다.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오른다, 신장 나빠진다, 소화 안 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거의 끊다시피 합니다. 그 결과 근육 빠지고 면역 떨어지고 상처 안 낫고 감기 한 번 오면 한 달씩 갑니다. 실제로 노인의 입원 이후 1위는 감염입니다. 폐렴 요로, 감염 욕창 감염, 이 모든 게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7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보다 단백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단백질 1g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 60kg면 하루 60g 계란, 2개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 고기,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죽만 드시는 분, 빵만 드시는 분, 그날 하루는 이미 손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검사비 수십만 원 쓰지 말고 고기값, 생선값, 계란값에 쓰십시오. 그게 진짜 수명 연장입니다. 세 번째 투자처는 약도 운동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하지만 노년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인간관계입니다. 배우자, 자식, 친구, 이웃, 혼자 사는 노인은 같은 병을 가져도 사망률이 2배입니다. 치매도 혼자 있는 분이 훨씬 빨리 옵니다. 식사도 혼자 하면 양이 줄고 영양도 나빠집니다. 우울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병원만 더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 최고의 약은 사람이다. 경로당 교회, 절노인 대학 동호회, 어디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나가서 사람 얼굴 보고 웃고 이야기 나누면 약 하나 줄이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사회활동 많은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절반 이하입니다. 검사 결과보다 약 봉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75세 이후 검사 대신 반드시 돈을 써야 할 3가지입니다. 근육 단백질 사람 이 3가지만 지켜도 병원 갈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약은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이 약들을 언제 줄이고 언제 끊어도 되는지. 그리고 노년에 정말 필요한 약과 절대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다음 부분에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 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약을 한 움큼씩 물과 함께 삼키고 계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위장약, 진통제, 수면제, R15R.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약이 많을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약이 병을 만듭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 통계에서 고령 환자 입원 원인 1위가 질병이 아니라 약 부작용입니다. 어지럼증, 낙상의식 저하, 저혈압, 신장 기능 악화간 손상병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노인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진료가 약 정리입니다. 영어로는 디프리스크라이빙, 약 줄이기 치료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먹는 3가지 약을 중심으로 언제 줄이고 언제 끊어도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약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끊으면 바로 쓰러진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와 상태입니다. 60대까지는 혈압을 엄격히 잡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목표 혈압 120, 130 노인에게 그 숫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혈관은 딱딱하고 탄력이 없습니다. 혈압을 너무 낮추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고 어지럼증, 기절, 낙상, 치매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80세 이상에서 혈압 130 이하인 분들이 150 전후인 분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적정 혈압은 140에서 150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기준으로 약을 계속 늘리면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고 고관절 부러지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혈압약 목표를 반드시 의사와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집에서 혈압 재보고 140대 유지되면 약 줄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자주 넘어지는 분은 혈압약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약 이야기입니다. 혈당도 혈압과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꽉 잡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혈당을 너무 낮게 유지하면 그 순간 위험해집니다. 저혈당은 노인에게 거의 치명적입니다.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 의식 혼미 경련 실신밤에 혼자 있다가 저혈당 오면 그대로 발견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목표 혈당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공복 혈당 120에서 150 당화 혈색소 7, 5에서 8 정도 이 정도만 유지해도 합병증 위험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기준으로 약 계속 늘리면 식사 조금만 덜 해도 저혈당 오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낙상하고 결국 약 때문에 병 생기는 꼴입니다. 특히 설포뇨소제 계열 인슐린, 이 두 가지는 노인에게 저혈당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75세 이후에는 가능하면 저혈당 위험 적은 약으로 바꾸고 용량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 많고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은 심장병 예방약이다. 평생 먹어야 한다. 맞는 경우도 있고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미 병이 있었느냐, 아직 병이 없느냐입니다. 이미 심근경색, 뇌졸중, 관상동맥 시술 이런 병력이 있는 분은 나이가 많아도 스타틴은 계속 드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병력 하나 없이 단순히 수치 조금 높다고 먹고 계신 분, 특히 75세 넘은 분에게는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를 보면 75세 이후 처음 스타틴을 시작한 분은 사망률 감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부작용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근육통, 근력 감소, 피로, 기억력 저하간 수치 상승 노인에게 근육 빠지는 건 곧바로 낙상 위험입니다. 그래서 75세 이후 심혈관 병력 없는 분이 예방 목적으로 먹는 스타틴은 의사와 상의해서 중단하거나 용량 줄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가 노년의 가장 흔한 세 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정리해도 약 봉지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직 아주 위험한 약들이 몇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 진통제, 위장약 이 세 종류는 노인 인생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독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노년에 절대 장기 복용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약들, 그리고 대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약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먹었는데 결국 몸을 무너뜨리는 약들입니다. 특히 수면제, 진통제, 위장약 이 세 종류는 노년에 가장 위험한 약입니다. 첫 번째로 수면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노인 진료하다 보면 정말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잠을 못 자요. 약 없으면 한숨도 못 잡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수면제를 드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수면제는 거의 독입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졸피뎀, 로라제팜, 디아제팜. 이 약들은 뇌를 직접 억제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의존성 강한 약인데 노인에게는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낙상, 혼돈 상태, 밤에 약 먹고 화장실 가다 넘어지고 고관절 부러지고 그대로 눕게 되는 분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치매 위험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으로 재운 잠은 뇌를 쉬게 하는 잠이 아니라 뇌를 마비시키는 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끊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약 없이는 절대 못 잡니다. 그래서 평생 먹게 됩니다. 노년에 평생 먹는 수면제는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수면제를 매일 먹는 건 반드시 중단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이 안 오는 건 병이 아니라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고 자주 깨는 게 정상입니다. 억지로 젊을 때 잠을 되찾으려 하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됩니다. 저녁 늦게 낮잠 줄이고 햇빛 많이 쬐고 낮에 많이 움직이고 잠자기 전 핸드폰 끊고 이것만 해도 수면제 절반은 필요 없어집니다. 정말 힘들 때만 가끔 쓰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는 수면제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통제 이야기입니다. 노인에게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세클로페낙 이 약들은 노인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장입니다. 노인의 신장은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진통제를 매일 먹으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위장 출혈 속 쓰리고 검은 변 나오고 빈혈 오고 수혈하고 입원하고 이 과정 정말 흔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심장입니다. 이 진통제들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 확실히 올립니다. 그런데도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드십니다. 하지만 노인의 만성 통증은 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 아프면 근육 키워야 하고 허리 아프면 자세 바꿔야 하고 체중 줄여야 합니다. 약은 정말 참기 힘들 때만 짧게 쓰는 게 정답입니다. 매일 먹는 진통제는 10년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들 모르고 먹는 약 위장약 이야기입니다. 속 쓰리다고, 역류 있다고, 위 보호한다고, 평생 PPI 계열 위장약,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판토프라졸 이 약을 몇 년씩 드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노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칼슘 흡수 감소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심해지고 골절 위험 급증, 두 번째 마그네슘 감소, 부정맥 근육 경련, 어지럼증, 세 번째 비타민 B, C2 결핍, 빈혈 신경 손상 기억력, 저하, 네 번째 장내 세균 변화, 폐렴장 감염, 면역력 저하. 위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위산은 세균 막고 소화 돕고 영양 흡수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씩 억지로 막아버리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위장약은 최대 몇 주 길어도 몇 달 평생 먹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속쓰림의 원인은 약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야식, 과식, 술, 커피 눕는 습관, 이걸 고치지 않고 약만 먹으면 몸만 망가집니다. 여기까지가 노년의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약입니다. 수면제, 진통제, 위장약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줄여도 치매, 낙상, 골절, 입원 위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도 줄이고 검사도 줄이고 운동하고 단백질 먹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아도 결국 누구나 마지막 순간은 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노년의 가장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법, 병보다 더 중요한 준비, 죽음보다 더 중요한 선택, 그리고 자식에게 짐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존엄 지키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쩌면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줄이는 법, 약 정리하는 법, 운동, 단백질, 사람 관계 이 모든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노년 건강의 핵심은 병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어떻게 늙을 것인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본 사람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에서 임종 앞둔 어르신들을 수없이 지켜본 의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덜 치료할 걸. 괜히 검사했어. 이렇게까지 연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도 더 검사할 걸, 더 수술할 걸, 더 약 먹을 걸.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병이 아니라 의미 없는 연명입니다. 호흡기 달고 관 줄줄이 꽂고 중환자실 침대에 묶여서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가족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떠나는 삶, 이게 정말 오래 산 인생입니까? 많은 분들이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살고 싶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상태로 하루를 더 살 것인가? 걸을 수 있는 몸인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몸인가? 대화할 수 있는 머리인가?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삶은 연장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노년 건강의 진짜 목표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정하는 마지막 치료입니다. 이건 절대 불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준비입니다. 갑자기 뇌출혈, 심장정지, 폐혈증 이런 일이 오면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할 것인가? 인공호흡기 달 것인가? 투석 시작할 것인가? 그런데 본인은 말도 못하고 결정은 자식이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식 마음은 지옥입니다. 살려야 하나, 그만해야 하나, 형제끼리 싸우고 평생 원망 남고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반드시 가족에게 미리 말해 두셔야 합니다. 나는 심장 멈추면 억지로 살리지 마라. 인공호흡기 오래 달고 살고 싶지 않다. 고통만 남으면 자연스럽게 보내달라. 이 한마디가 자식 인생을 구해줍니다. 요즘은 연명의료 결정서라는 공식 문서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 써두면 병원에서도 본인 뜻대로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짐 되지 않는 준비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 아니라 폐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누워만 있고 기저귀 차고 밥 먹여야 하고 병원 왔다 갔다. 이 상황이 몇 년씩 이어지면 자식 인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직장 그만두고 간병하고 돈 깨지고 형제 싸우고 부모는 살아있는데 가족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짜 효도는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근육입니다. 끝까지 스스로 걷고 화장실 가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병 있어도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래서 검사보다 약보다 근육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집 환경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화장실 문턱, 어두운 복도, 이런 것만 정리해도 낙상 사고 절반은 막습니다. 노년 준비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남는 준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집에만 계십니다. 그 결과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습니다. 우울, 의욕 상실, 기억력 저하, 그리고 치매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람 속에 계셔야 합니다. 잘하는 필요 없습니다. 경로당 가서 바둑 두고 커피 마시고 절 가서 인사하고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이게 치매 예방약이고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군가와 인사할 사람이 있어야 떠나는 순간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걷는 다리, 매일 먹는 단백질, 매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미리 정해둔 마지막 선택, 이 네 가지가 노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검사 하나 덜 받으면 수명 줄지 않습니다. 약 하나 줄이면 오히려 수명 늘어납니다. 수술 하나 피하면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걷고 먹고 웃고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다가 조용히 고맙다 말하고 떠나는 것, 그게 진짜 잘 산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검사 줄이고 약 줄이고 근육 키우고 사람 만나고 마지막 선택 준비하기,
이 5가지만 지키면 병원보다 훨씬 건강한 노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노년 준비는 이미 시작입니다.